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송나라 그리고 요나라 금나라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송나라 그리고 요나라 금나라 이 세 나라, 이게 서화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 나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결국에 이제 쿠빌라이 칸 몽골에게 이제 멸망을 당한 거기까지 이제 정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정치사에 관련된 그 교과서 그리고 역사부도 그 자료에 실린 그 자료들을 보고 이제 선생님이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치사에 이어서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 정치사도 중요하지만 송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땠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송나라 같은 경우는 문치주의 국가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국방력이 약화돼서 요나라나 금나라로부터 이렇게 많은 침입을 받았죠. 그랬기 때문에 어, 정치사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송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침략을 물리쳤나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그렇죠. 조약을 체결을 했을 때 세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세력을 무찔렀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오늘 배우는 경제, 사회, 문화가 정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이런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수능에서도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사회, 문화 중요시 나와요. 왜냐하면 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많이 침략을 받아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치 외의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해서 뭐 정치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지 말라고 제가 미리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을 이제 조금 되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연휴 동안에 이제 어때요? 이제 이 강의를 연휴가 끝나고 지금 처음 듣는 친구 반도 있겠지만 어떤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사를 이미 듣고 지금 긴 연휴를 좀 어떻게 즐기시고 이제 다시 경제로 오는 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치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능 특강 교재를 활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경제, 사회, 문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소리가 나버리네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조금 잘못 택했네요. 어, 반갑죠? 여러분이 이제 곧 학교 오니까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한번 추억을 되새기면서 아, 저 종소리였지. 이제 곧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경제사회 문화 가기 전에 정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태조 조광윤. 태조 조광윤이 5대 19개 혼란 속에서 송나라를 건국을 했죠. 조광윤 같은 경우는 절도사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절도사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절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절도사 권한을 약화했고 반대로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는 이러한 황제가 군사권을 모조리 장악할 수 있게끔 황제의 독재권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우대했다라고 했죠? 문관을 우대했다 뭐 이런 말 했었죠,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따 선생님이 사회 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과거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과거제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선거제라고 해서 수나라 때부터 좀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던 이러한 과거제가 송나라로 오면은 이 과거제가요. 어떻게 보면은 완성 단계다 뭐 이런 말을 우리는 보통 씁니다. 송나라에 와서 그럼 송대에 와서 과거 시험이 완성이다라는 말을 왜 쓰느냐? 바로 이 전시제도라는 이 제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따 사회사를 공부를 할 때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초시, 복시, 전시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국사 배울 때 이미 배운 바 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황제가 직접 마지막 전시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최종 단계에서 직접 선발을 하는 그런 제도를 전시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이제 이송나라 때 들여오지요. 이건 여러 이제 효과가 있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효과라고 하면은 어때요? 황제가 직접 관리를 뽑았기 때문에 그 관리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충성심을 조금 더 이렇게 키울 수 있었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이제 반대로 문벌 귀족 그 지금까지 이게 계속해서 장악해 오던 문벌 귀족의 힘을 조금 더 그 영향력을 좀 더 누르는 목적에서도 실시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시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황제가 직접 선발을 개입을 함으로써 공정성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런 방법 외에도 송나라 때는요, 과거 제도에 공정성을 기하는 여러 방안들이 실시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송대를 과거 시험의 완성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문제점은 그런 제도로 인해서 관료 수가 증가되는 측면도 있었고 문관을 우대하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되고 국방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하필 그때 당시에 북방 민족들의 압박이 상당히 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진족, 거란족 이런 이야기 우리 했었죠. 그래서 거란 그리고 서하 이런 거란족과 탕구투족에게 이제 물자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재정 부담이 증가됐다 뭐 이런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재정 악화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왕안석의 신법 우리 공부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사마광을 대표로 하는 보수파 관료의 반대, 그러니까 대쥐주 이 모두 다 이제 사마광을 포함한 보수파나 대쥐주 모두 다 이제 이들을 구법당이라고 해요. 구법당. 왕안석은 신법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당이 서로 당쟁을 하면서 이제 이 신법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당쟁을 격화하는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송이 어떻게 됐어요? 세워졌죠. 세워졌다라는 말은 사실 송나라가 멸망당하고 북송에서 남송으로 이제 송나라가 아래로 쫓겨 내려오죠. 그래서 그때의 천도를 했죠. 그때의 국가 수도가 어디였어요? 이만 항저우라는 곳 이곳에서 이제 남송을 수립했다 이런 겁니다. 북송은 수도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카이펑이었죠. 카이펑에서 항저우로 천도했다. 이만으로 천도했다. 이런 수도, 이 송나라 때의 수도는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원나라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를 보면은 왕안석의 신법 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이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사회 문화는 오늘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오늘 할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여기 이제 북방민족 국가에 대한 정치 이런 이야기도 우리 했으니까 여기를 한번 봐봅시다. 거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탕구투족 서하 있었고 여진족 금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족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역사로 보면은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이었죠. 발해가 거란족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북의 연운 16주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송나라가 이 연운 16주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현의 매리행약이라는 송나라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실리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명분은 얻었지만 실리는 버린 그러한 가성비 떨어지는 조약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쌤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북명관제, 남명관제. 거란이라는 이 민족이 요 나라가 유목민 자신들과 같은 유목민뿐만 아니라 한족도 다스려야 했죠. 그래서 너무나 다른 민족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같이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었냐? 이원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북명관제, 남명관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거란 같은 경우는 고유 문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유 문자 같은 경우는 요 나라만의 특징은 아니었죠. 서하랄지 여진도 역시 고유 문자를 썼다라고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 그 다음에 뭐 대장경, 거란 대장경 편찬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서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하의 위치가 여기 아래 보면 여러분 딱 이 위치가 어때요? 동서교역로에 딱 그 교역의 중심지에 딱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위치에서 동서교역력을 장악을 함으로써 송나라로부터 이제 세패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보면 거란과 여진만큼은 아니지만 이 탕구투족인 서하 역시 송나라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서하 같은 경우도 몽골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세력을 건재했던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 국가 역시 서역 고유 문자를 사용했었다 이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을 봅시다. 여진. 아구타. 이 아구다라는 인물이 부족을 통일함으로써 1115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금나라. 처음에는 송과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송이요, 거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공격해서 요 나라 치고 이후에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여진이 이제 이빨을 드러냈죠. 그래서 결국에는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송나라 황제를 생포해서 황제뿐만 아니라 황제의 아버지까지 두 명의 흠종 이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엄청나게 굴욕적인 사건이죠. 이거를 정강의 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송나라 멸망하죠. 그래서 이제 남송으로 이제 쫓겨 내려와서 이제 그 이만이라는 곳에 수도를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 아까 했고, 여진의 경우에는 이제 북송을 친 이후에 카이펑을 함락한 이후에 자신들의 수도를 우리가 잘 아는 국가인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북 지역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 아래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여기 이 지도 봅시다. 이 지도 봅시다. 어때요? 여기 중도 베이징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황하강 위에 화북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북지방 지배했다.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맹한모국제. 요 나라에 북명관제, 남명관제가 있다면 금나라는 맹한모국제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유문자 사용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정치사 내용이었죠.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 이제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이야기예요. 자, 송나라는요 먼저 중요한 게 참파벼라는 말이 나오네요. 참파벼를 도입했다. 사실은 이 참파라는 지역은요 베트남 남부 지역인데요. 이 참파족이 이제 이 베트남 남부로부터
이제 원래 이제 쓰였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종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러한 참파벼라는 그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존재했던 이 벼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들여옵니다. 도입을 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참파벼를 송나라 때 처음으로 도입을 해요. 새로운 품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품종이네요. 품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품종의 특징이요. 가뭄에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 기간이 짧아요. 생육 기간이 짧다라는 말은 빨리 수확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참파벼라는 말 이외에도 여러분 점성도라는 말도 같이 쓰여요. 점성도라고 알아두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수능이나 이제 교과서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가 이제 나오잖아요. 수능 볼 때 그 자료에 점성도라는 말이 나오거나 뭐 참파벼라는 말이 나오거나 뭐 조생종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다 비슷한 뜻입니다. 결국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개를 같은 품종이라고 송나라 때 들여온 이 품종이구나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파벼를 도입함으로써 이기작이 가능해져요. 벼를 2번 수확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기작 가능해졌다. 다시 말하면 생산력이 향상됐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내기법이 확산이 됩니다. 이 양법이라고도 여러분들 이제 그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법 있을 거예요. 모내기 이양법. 이 양법의 그 장점이 뭐예요? 단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가뭄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기술로 이제 극복을 한 거죠. 근데 이 양법 자체가 너무나 장점이 많아요. 노동력은 줄여주고 훨씬 더 좋은 품종의 그 살아남은 그 어릴 때의 그 좋은 품종, 이제 시들시들하고 죽어나갈 것 같은 품종을 걸러내고 어느 정도 어릴 때 이제 얘는 건강하구나 이런 그 벼를 다시 옮겨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양법이라는 이 농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생산력을 향상시켜주는 농법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러한 참파벼도 도입을 했지만 농법 자체도 모내기법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다시 말하면 생산력이 향상됐다. 벼를 많이 수확해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와 동시에 같이 알아두실 것이 뭐 새로운 농기구인 용골차 여기 아래 이제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말 나온 김에 자료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봅시다. 용골차 여기 보이시죠? 수차. 그러니까는 도랑에서 논으로 물을 퍼올리는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용골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 때 보급이 되면서 물을 수리시설이 어느 정도 이제 확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모양이 용의 뭐 등뼈를 닮았다나? 그래서 용골차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이제 어디서 읽은 건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시설도 확충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모내기법 그리고 참파벼 이러한 것들이 보급됨으로써 강남의 생산력이 확 올라가요. 강남의 생산력이 이제 급기야 화북 지역을 앞지르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창장강 하류 지역의 최대곡 창지 소호숙 천하족 이런 말이 있어요. 소호숙 천하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창장강이라고 하죠. 양쯔강이라고도 하는데 이 강 하류. 다시 말하면 이 강 하류라고 하면은 강남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 강남 지방인 이 바로 수저우라는 지방과 후저우라는 지방인데 이 지방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지역이 정말 최대 곡창지가 되게요. 델타 지역인 양절 지방,
이제 절강성 강소성이라고도 하고 뭐 수조우, 흥조우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창장강, 하류, 강남지방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소호숙, 천하족 이런 말이 나오게 됐다. 중국 최대의 미국 생산지로 이제 나온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지역이 여러분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수능에서 이제 이 지역만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 자, 지금 양쯔강 하류, 양쯔강을 교과서에서는 창장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쯔강, 창장강 하류, 강남지방이죠. 자,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지금 어디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장강, 하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펜슬이 제가 사실 애플 펜슬이 아니어가지고 글씨 쓰기가 매우 곤란해요. 필기감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글씨가 조금 엉망이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자, 창장강 하류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수능에 시대별로 선지를 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진남북조 시대는 어땠나요? 창장강 하류가요 본격적으로 개발 시작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개발 시작. 왜 그랬어요, 여러분? 서진, 동진 기억하시죠? 그때 5호에게 5호 19개 잠깐만요, 여러분. 위진 남북조 때 5호 5대 10 지금 선생님이 잠깐 말이 지금 자꾸 헛나오는데 여러분 5대 19은 아니죠. 5대 19은 송나라 전 이야기고 위진남북조는 다르죠, 여러분. 위진남북조 때는 진나라가 어땠어요, 여러분? 아래로 내려왔었죠.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말이 헛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지금 자꾸 당황스러워서 말이 자꾸 헛나오는데 그때 진나라가 위에 있는 5호에게 밀려서 강남지방으로 피신왔잖아요. 한족이. 기억나죠? 선비족에게 밀려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위진남북조가 개발이 시작돼요. 개발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송나라 이야기. 지금 배우는 송나라입니다. 오늘 배우는 송나라입니다. 이 개발, 위진남북조 때 개발 시작됐던 이 지역이 송나라 때는 최대 곡창지로 변모합니다. 최대 곡창지로 변모해요. 이랬던 것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나라인데요. 이때로 가면 이 지역이요. 이제 최대 곡창지가 아니고 공업지대로 변모합니다. 공업지대로 변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창장강 하류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진남북조 시대, 송나라, 명청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구분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곳은 송나라죠. 그러니까 송나라니까 양쯔강 하류는 뭐예요? 최대 곡창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지주조노제가 확대됐다. 참파변화 모내기가 확산이 됨으로써 생산력이 향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곡창지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러한 지주전호제가 확대되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세트로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세트예요, 여러분. 세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석탄 사용이 나옵니다. 석탄. 송나라 할 때 자꾸 나오는 용어가 바로 석탄이에요, 여러분. 석탄. 이 석탄이 보편화된 시기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석탄의 사용이 본격적이 됐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도자기도 발달할 가능성이 크죠. 불이니까 석탄이 있다라는 거는 불을 잘 쓸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나 제철 공업이나 이런 이야기가 쫙 나오면 모두 다 석탄 송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트로 묶으셔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래 표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이 표는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송나라 시대 때의 굴이나 철이나 뭐 동전 주조량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석탄은 아니지만 동전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여기다가 붙였어요. 저는 이제 석탄인 줄 알았는데 동전 유통이 더 가까운 사료네요. 같이 알아두세요. 석탄 사용도 보편화됐지만 송나라는요, 동전이 유통이 되거나 수출이 활발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이때 이거 동전, 구리, 철, 언제, 송나라, 여러분들 보시죠. 이와 함께 같이 알아두실 것이 뭐다? 송나라 때는 석탄 사용도 보편화되었다. 석탄 사용도 보편화되었다. 석탄은 불이구나. 그러면 도자기나 제철공업 발달했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석탄 이야기와 동전 수출 이야기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폐 사용. 교자라는 지폐, 회자라는 지폐가 이때 이제 사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송나라 때 하면 왜 이렇게 안 써지? 이게 펜이 꺼졌구나. 자, 송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지폐는 뭘 기억해요? 교자, 회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다. 저만의 비법인데, 송혜교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공공의 적이었죠, 한때. 그래서 송혜교가 아니고 송회교다. 송회교. 송나라, 회자, 교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좋아요. 언능 지울게요. 창피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송혜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무역 발달. 이 이야기는 그 전 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온 이야기죠. 이 해상무역은 시박사는 사실은 당나라부터 송나라, 원나라까지 계속해서는 나오는 말이니까 이거는 특별히 뭐 송나라만의 키포인트 단어다 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조합. 여기서 이제 새롭게 더 부각해서 알아두실 용어가 바로 자기조. 행은 사실 지난 강의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당나라 때도 이미 존재하던 조합입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수공업자 조합까지, 상인조합, 수공업자 조합, 행자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송나라의 특징, 경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경제 부분은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빼먹은 것이 혹시 있나? 선생님이 준비했던 자료를 지금 한번 쭉 보고 있는데, 빼먹은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뭐 동전의 유통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요 이제 어디까지 유통이 되냐면 우리나라였던 고려, 일본 동남아까지 유통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 그다음에 뭐 상업, 수공업 발달했기 때문에 북송의 카이펑이랄지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랄지 이만 함흥저우 모두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먹고 살만 하면 이렇게 수공업, 상업 이런 것들은 발달하기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뭐 시박사, 그다음에 동전, 지폐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는 인구 증가, 발달 이런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흐름으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한국사나 뭐 세계사나 모두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게 시수가 부족해서 그렇지, 시수가 조금만 보장이 된다라면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암기 과목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목으로 받아들이는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좀 작아서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좀 이거는 암기야 막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알면 할수록 암기 과목이 아닌 게 바로 뭐 역사라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리를 해놓으면 세계사 특히요. 한 번만 정리를 해놓으면 사실은 수능 너무 쉽게 나와요. 1등급 맞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갈까요, 여러분? 사회로. 자, 사회로 갑시다. 자, 사회는요, 여러분, 이제 관리 선발제도, 이 이야기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송나라는요, 과거 시험의 완성 단계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바로 이 과거제의 전시제도 때문이에요. 전시제도 때문. 전시라는 거는 황제가 마지막 단계에 직접 개입을 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단계에서 직접 선발을 하는 것인데 장점으로는 충성심을 황제에게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시험이 아무래도 대대로 존재했던 그 문벌 귀족들이 이제 개입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정성이 흐려지는 그런 선발이 아닌 황제가 개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정성이 확립이 되는 그런 이제 시험 제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전시제도. 마지막 단계 이제 이 단계예요, 단계 여러분, 단계. 초시, 복시, 전시 이런 거 한국사 여러분 배워보신 적 있죠? 우리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시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황제가 이미 선발된 그 관리들을 이제 전시 마지막 그 시험에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인 거죠. 송나라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전시제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근데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이게 이제 지배계층 이제 사대부 이야기와 같이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나라 때는 여러분, 어떤 지배계층이었어요? 호족이었죠, 호족. 호족이 지배계층이었다라면, 위진남북조로 가면서 어떤 계층이 등장을 합니까? 문벌귀족. 구품중정제, 문벌귀족,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이 좌지우지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나라, 위진남북조, 더 나아가 당나라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안사에 난 시기 이후에 이제 많이 타파가 됩니다. 아무래도 절도사 뭐 이런 세력, 군사 세력이 이제 세지면서 문벌 귀족 세력이 서서히 이제 조금 눌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세대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와 동시에 이러한 과거제가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심지어 전시과라는 이런 이제 공정성이 조금 더 기해지는 과거제가 실시가 되면서 새로운 지배 계층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들을 사대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과거 공부를 했던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들도 역시 어떤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서민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 과거 시험을 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 지주층에서 이제 과거 시험을 봐서 사대부 계층이 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전시대와는 다르다. 위진남북조의 문벌 귀족, 그리고 당나라의 뭐 이제 안사의 난과 같은 여러 난, 뭐 주전충의 난, 이런 난들 여러분 절도사들이 일으킨 난들 기억하시죠? 이런 난들은 결국에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렇죠, 무신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난들은 무신들이 일으킨 세력이고, 무신들이 절도사들이 아무래도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는 문벌 귀족이 조금 더 세력이 약화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변모와 함께 이제 과거제가 이제 실시가 되면서 사대부라는 계층이 등장을 했다. 사대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아래에 나오는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성리학은요, 이제 뭐냐면
사실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는 어떠한 유교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냐면 훈고학이라는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당대까지는요, 사상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것이 불교나 도교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불교와 도교가 점차 밀려가고 그 대신 신유교, 유교를 앞에 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선생님이 신유교. 그래서 이 신유교인 주자학, 뭐 성리학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주자학이 송대의 사상이랄지 학문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중국 문화의 기초가 되어 왔던 유교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면서 전제군주 체제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그리고 사대부 서민사회를 옹호하는 새로운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유교 이야기만 다시 해볼게요. 유교 같은 경우 불교와 도교에게 물론 밀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유교 같은 경우 한 당까지만 했을 때까지만 해도 훈고학이 주류였습니다. 그죠? 뭐 오경정리, 뭐 공영달의 오경정리 막 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기억 안 나시면 빨리 책 앞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성리학, 훈고학은 이미 정해진 틀이 박혀 있는 그러한 학문을 획일화된 사상을 획일화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런 특징이 훈고학이었다면, 이제 성리학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학문, 새로운 사상으로 이제 신유교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학은 남송시대의 주희라는 인물에 의해서 성리학 새롭게 이제부터 송나라 성리학 새로운 유학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아래 나오는 말들이 이 성리학에 관여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거경궁리, 경물치지, 뭐 의리, 대의 명분, 화의론, 이런 용어들. 사실은 송나라 같은 경우에 먼저 거경궁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먼저 거경궁리, 경물치지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성리학에서 이러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학문을 이제 수양한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뭐 태도 이런 거를 가리켜서 거경궁리, 경물치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궁리라는 거는 만물의 이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경이라는 것은 그 궁리, 만물의 이치를 획득하는 이 궁리라는 거는 만물의 이치를 획득하는 것인데, 이 궁리에 임할 때의 마음 자세를 거경이라고 한대요. 어렵죠? 윤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공부를 하셔서 이제 이해하시길 바라고, 역사에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경물치지 같은 경우는 중국 사서의 이제 하나였던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나온 용어인데, 사실은 이 경물치지라는 용어 자체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학파가 생겨나요. 주자학파랄지, 뭐 양명학파랄지. 사실 이 경물치지라는 용어 자체가 정확하게 본래 뜻이 뭔지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뜻을 해석하는 거를 두고 학파가 갈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뭐 한두 시간 가지고 사실은 범접하기 힘든 용어죠. 그래서 뭐 거경궁리, 경물치지 이렇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됐고, 그 다음에 뭐 화의론이랄지 이런 용어들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과서 사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중화사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화의론, 대의 명분 이거는 이제 어떤 용어냐면 아래 보기 좋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안 나오네요. 여기만 이제 나오진 않고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거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잠깐 나옵니다. 화이론. 중화. 세계의 중심은 한족 중국이다. 뭐 이런 용어. 중화에서 화. 그리고 그 이외의 민족들을 오랑캐로 치부했죠. 오랑캐. 그래서 이 오랑캐 이자를 따서 한자예요. 오랑캐 이자를 따서 이제 화이론인데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이론을 화이론이라고 해요. 결코 좋은 이론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화이론이랄지 대의 명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여긴 이유가 성리학에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성리학의 특징이 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이유도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송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땠어요, 여러분?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았잖아요. 위에서 거란족이랄지 여진족이랄지 그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민족들에게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었죠. 그러면서 돈으로 실리를 벌이는 조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은 얻어가면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의 스크래치는 얻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너희와 다른 중화야.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야. 이런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 맞물려서 이러한 학문이 더욱더 등장하면서 강조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성리학과 함께 중화, 뭐 화이론, 대의 명분 이런 용어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같이 이거 봅시다. 이게 결국에는 명나라, 청나라 때 통치 이념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이게 이제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전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소중화 막 이런 용어를 썼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역사에서도 보여지는 동아시아 주변국으로의 전파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주의라는 뭐 인물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왔네요. 남송의 유학자인데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성리학, 주자학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리학 보급에 힘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뭐 와자랄지 뭐 잡극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 와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오락시설이 몰려있는 일종의 뭐 약도 팔고 뭐 막 극장도 있고 뭐 서민들이 오락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몰려있는 요즘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뭐 영화관도 있고 뭐 시내도 있고 놀거리들이 막 유흥시설이 몰려있는 이런 시설들 이제 이런 곳을 와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와자 그다음에 이제 사는 뭐 가사할 때 사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가사할 때 사 뭐 이런 시 이제 사에서 좀 더 나가면 시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랄지 그 다음에 연극과 같은 잡극이랄지 이런 것들이 송나라 때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화시설이 이제 더 이상 이 문화시설 향유를 하는 계층이 지배계층이 아닌 서민에게까지 이제 내려왔구나. 그 말은 이제 먹고 살만해졌구나. 먹고 살만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종 그리고 뭐 계량법, 이양법, 모내기법, 뭐 용골차 이런 수리시설 확충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과학기술, 활판, 인쇄술, 화약, 나침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료 보고 또 얘기할까요? 중국에 4대 발명품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4대 발명품. 그게 뭐냐? 우리가 한나라의 체륜, 제지술 기억하시죠? 종이, 그 다음에 활판인쇄술, 화약, 나침반 이 네 가지가 바로 중국의 4대 발명품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이제 한나라 때의 종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가 바로 송나라 때
나왔다라고 해요. 발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까지 전파가 돼요. 유럽까지. 결국에 이 유럽에 가서 이 4대 발명품으로 인해서 이 송나라의 발명품으로 인하여 문예부흥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침반. 이걸로 인해서 신학로 개척. 어떻게 보면 이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신학로 개척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동양 서양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데올로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용어라고 해서 이제 이 용어를 써야 하나 이제 이런 말도 많긴 한데 우리가 보통 서양이 동양에 비해 문명적으로 앞선 시기가 바로 이 신학로 개척 이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팩트예요. 신학로 개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동양이 훨씬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양이 이제 신학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신학로 개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나침반이 중국에서 유럽까지 전파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문예부흥이랄지 활판 인쇄술로 인해서 문예부흥.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해요. 활판 인쇄술 간단하게 볼까요? 북송의 필승이 발명했대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전파됐다. 화약. 이것도 남송시대에 몽골 방어하기 위해 기록이 남아있다. 이것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전쟁의 양상을 바뀌었고 유럽의 봉건 체제 붕괴를 촉진하였다. 이게 유럽 역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거예요.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의 모두 다. 나침반도 역시 신학로 개척에 기여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발명품 중에 3가지 송나라 때 발명되었고 이게요.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발명은 송나라인데 전파가 된 시기는 원나라예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원나라 때 국제적인 나라거든요. 원나라가. 그래서 발명은 송나라지만 또 전파된 거는 원나라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종이 같은 경우는 한나라 발명이고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사마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구법당 세력이라고 했었죠. 구법당. 왕한석의 신법할 때 구법당과 신법당 당쟁 격화했다 이야기했죠. 그때 사마광 이야기했어요. 구법당의 대표 인물입니다. 사마광.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서를 이제 기록으로 남긴 인물이죠. 좀 이야기해 볼까요? 편년체로 서술을 했어요. 편년체가 뭐예요? 연, 월, 일 순으로 정리하는 편찬 방식을 편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가 돼 있냐면 전국시대부터 5대 19까지 서술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이야기합시다. 뭐 기전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삼국사기나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사마광 자치통감은 편년체다. 써놓을까요? 중요하니까. 편년체다. 그리고 이제 2개. 청명, 상하도, 동경, 몽화록. 이거는 카이펑은 어디예요? 여러분? 카이펑이 어디예요? 북송의 수도였죠. 그래서 함락당하기 전 카이펑에 번화했던 그 모습을 묘사해 놓은 그림과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기록. 그래서 글로 보면은 동경몽화록이라는 글로 보면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 4시
절에서 들려오던 모고소리와 종소리가 새벽을 알리며 마을의 하루가 시작된다. 성문이 열리고 시장이 선다. 행상인들은 수레를 끌고 먹을거리나 물을 팔러 돌아다니고 성 밖에서는 고기나 과일을 실은 마차가 줄줄이 시장으로 들어온다. 수도 카이펑 안에서는 와자라고 하는 여러 개의 번화가가 있는데 와자마다 수많은 극장이 모여 있으며 심지어는 한 번에 수천 명씩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도 있다. 아까 우리 어때요, 여러분? 와자 이야기했죠?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네요. 와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사 이야기 뭐 쌤이 이야기를 뭐 하다 말았는데 시라고 했죠. 시. 중국 근대에 유행하던 시, 뭐 서정시 이런 것들 통틀어서 시, 잡극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동경몽화록에 들어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글이 나오거나 뭐 와자라는 글이나 잡극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마지막에 사료에서 그 자료에서 동경몽화록 맹원록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 송나라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청명상하도는 교과서에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뭐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이제 이거는 부도인데 여기도 있지만 교과서에도 있어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교과서에도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뭐 그래서 장태땅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렸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는 정육점이래요. 여기는 요리집이래요. 여관, 뭐 낙타도 있어. 낙타. 그죠? 49페이지에 있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청명상하도 장택단이 그린 청명상하도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다 했죠, 여러분. 다 했네요. 청명상하도까지 동경몽화록까지 뭐 다 했고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이 해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여기 볼까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 하다 만 것들 뭐 5대 19은 뭐 안 했지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주전호제 이것도 뭐 설명 아까 했죠. 지주전호제 전호가 경작하는 토지 경영 방식을 말한다. 지주 아래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걸로 기억하시면 되고 경제 문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왜 안 띄어지지? 아 이렇게 해야 나오구나. 미안해요. 자 경제 문화. 자, 마지막 총정리하고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총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송대의 경제는 화북 지역을 능가했다. 어디가? 강남이. 농업 중요하죠? 농업 중요하죠? 용골차, 새로운 농기구, 수차. 그 다음 모내기법, 보편화됐다. 이양법이죠. 참파벽, 뭐 점성도라는 용어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장강 하류 지역이 최대의 곡창 지역으로 어떻게 됐다? 발전했다. 소숙, 천하족 이 이야기, 이 용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수공업 그러다 보니까 석탄 사용 보편화로 뭐 제철, 자기, 견직업 발달했고 상업, 작행뿐만 아니라 작까지 기억해라. 동전, 유통 증가, 송혜교, 그 다음에 시박사 확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 중심의 사회 과거제가 강화되었다. 사대부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성리학 등장했다. 성리학 등장했다. 그러면서 같이 알아두실 것이 사마광의 자치통감, 편연체. 그 다음에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을 했다. 그래서 카이펑의 오락시설, 와자 이런 용어, 그 다음에 뭐 공연, 잡극, 문화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윈세술 발달함으로써 그 다음에 화약무기, 납침반 이후 유럽에 전파됐다. 전파된 시기는 원나라다. 발명된 시기는 송나라다. 4대 발명품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어이구 왜 안 되냐. 네, 딱 종이 쳐지네요. 그래서 이제 끝내라고 종이 쳤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송나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